네, 오늘 짱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전략에 대한 힌트들 여기서부터 가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할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선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5위부터 열어볼 겁니다. 가장 이야기가 오전부터 많이 된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에코프로 리스크에도 버틴다 이렇게 제목은 뽑아져 있고요. 2차선 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의 에코프로 그룹주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롤러코스터 재료 속의 움직임이 좀 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약간 수급적으로도 약간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의 시선 듣고 싶습니다. 악재가 나온 자리에서 사실은 회사 측의 입장 표명이 나오기 전부터도 회복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서 지금 이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5장 기준으로 뉴스가 어떻게 소화됐다라고 투자자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걸까요? 일단 뉴스를 보게 된다면 뉴스를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과 2021년 과거의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이제 내부자 거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뉴스다라는 회사의 입장 표명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2번 연속 됐다라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현직 임원들이 지금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이제 수사가 시작됨으로써 현직 그 임원들의 일단은 좀 어떤 신분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면 지금 에코프로가 각종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역시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도?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별개지만 이들이 이제 각종 협업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걸림돌, 물론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제 문제일 수 이 부분은 조금 일단 대표이사부터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이제 걸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020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불편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뉴스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급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지난 화요일 날 십자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갭 상승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갭 상승한 걸 오늘 일자는 메꿨습니다. 메꿨지만 일단 이 뉴스가 나오기 전인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과 금요일 날 두 번의 음봉이 나왔고요. 그 음봉이 나왔던 것은 이 뉴스 전에 나온 거죠. 전에 나왔었던 음봉이고 오늘 일단 그 플러스가 나지 장중에 플러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음봉을 메꾸는 수준,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갭을 메꾸는 수준이지 음봉을 메꾸는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는 계속해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매물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뉴스에 대한 급락은 멈추긴 했지만 뉴스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수급 논리를 보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전히 상당히 많은 매물을 좀 소화해내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만 한정해서 놓고 봐도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 물량을 개인 쪽에서 받아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수급상으로 맞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며칠이나 지속될지 의미죠. 오늘만 요건 한정해서 보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영원히 개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면 그리고 일단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수준의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면 일단 조금 저는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대한 경고 등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장님께도 좀 질문 드릴게요.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살짝씩 좀 흔들리면서 공기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장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단기간 조금 더 흔들릴지 그렇다면 주도주 성격까지 상실이 될지 지금 이 흔들림을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셔야 될지에 대한 조언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뉴스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에코프로 그룹 관련된 이슈로 좀 국한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장중 플러스 전환까지 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LNF나 포스코 케미칼은 마이너스 권역에 있을 정도로 오히려 악재가 나온 회사가 갭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온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일단 플러스권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오히려 그 이슈가 됐던 당사자 종목은 오히려 플러스가 전환되고 있고 다른 소재주들은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게 지금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이 물러난 것은 아니다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그 유럽판 그 관련
어떤 원자법이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단기적인 재료 소멸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불거지고 있고 조정이 그렇게 깊지도 않을 것이라는 리포트가 계속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극히 좀 드문 어떤 시장 환경에서 2차 전지 섹터 관련된 성장성에 대한 점수는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급등 이유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좀 조정이 일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2월에 양극재 판가나 출하량을 좀 더 섹터를 본다면 2월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 같은 경우는 13억 1천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서 월 대비로도 14% 증가했고요. 수출량도 보면 2만 5천 톤 정도로 해서 전월 대비로도 11% 증가했습니다. 양극재 가격도 킬로그램당 51.9달러 정도 되면서 전월 대비로도 8.5%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출 물량과 그다음에 수출액 그리고 단가까지도 양극재 가격이 상당히 좋은 국면이죠. 여기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하락할 리튬과 별개로 수산화 리튬은 12월까지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튬 가격이 수산화 리튬도 있고 탄산 리튬도 있는데요. 탄산 리튬이 빠지게 되면 이 탄산 리튬을 좀 헐값에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파는 국내 소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탄산 리튬을 싸게 갖고 와서 비싼 수산화 리튬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최근까지 굉장히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탄산 리튬이 빠지게 되면 이 부분도 소재 부분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스프레드가 괜찮아지는 모습이고요. 수출량은 역대 월별 최대치까지 양극재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 2월 달까지만 놓고 보면 괜찮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양극재 업종이 견조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리튬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판가에 전가되는 2분기 정도부터는 다소 좀 성장세가 약간 좀 슬로우해지거나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주가가 많이 단기로 올랐고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이 단기에는 조금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투자 시선이 2분기 실적에 집중되면서 일단 추가적인 조정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규모 수주 기대감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주 전까지 좀 쉬어가거나 소폭도 약간 좀 조정이 나오겠지만 일부 2차 전지를 대체하는 어떤 섹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서겠죠. 최근에 헬스케어 바이오라든지 IT 부품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면서 조금 쉬어가는 어떤 국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해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빠르게 추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나온 뉴스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4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소매 판매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서 오랜만에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화장품과 면세점을 좀 묶어봤습니다. 일단 부장님께 첫 번째로 요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화장품 면세를 좀 묶기는 했는데 조금 묶어서 리오프닝으로 볼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그다음에 LCC 일부 종목들까지도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같이 가는 궤를 같이 한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면세, 호텔, 카지노 등의 여행 관련 업종들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인들의 여행객의 본격적인 유입이 하반기 정도부터는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중국 내에서 일부 이제 외국인 그 공연,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연도 지금 여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에 한국이 이제 종전에는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베트남이 조금 열린다 이야기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열릴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국적기 여행객에 따르면은 국적기인 진에어 그다음에 중국의 7개 항공사가 중국과 제주 직항 노선 스케줄을 신청을 했다고 들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26일부터 운항을 재개하면서 현재 예정된 중국의 직항편이 7개 노선으로 항공편만 주 50유예니까 이제는 제주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그 제주도에 있는 뭐 카지노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면세점도 일단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기 때문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어떤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색조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년 5개월 만에 벗겨지게 되면 결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색조 화장이라든지 그 외에 뭐 패션, 액세서리 등으로도 상당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화장품 단일 이슈라기보다는 아마 미국의 SVB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역시 이러한 리오프닝 섹터는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의 비중이 좀 높다는 점에서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구간으로 진입한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섹터 면에서는 국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일단 이슈를 미치고 있는 수준이고 아마 최근에 이제 명동의 올리브영 상권과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면서 3월 1일부터 17일까지 명동 내에 올리브영 5개 매장의 매출이 29배나 전년 대비 증가했다. 급증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면에서 2분기 정도부터는 일단 대형주부터 좋아지고 있고 연간에 중소형주들이 편안한 기저 구간에 들어간다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면세업종 같은 경우도 호텔 신라가 오늘 좀 유독 강한데 중국과 관련된 호텔 면세점 관련된 중국의 면세업자가 일단 이번에 탈락이 되면서 호텔 신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와 관련된 신세계 이쪽도 관련해서 롯데 면세도 임차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점에서 호텔 신라가 조금은 순수 면세 그리고 리오프닝 테마가 같이 수혜를 받는 쪽으로 호텔 신라까지도 주목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아우르는 환경들이 긍정적인 환경으로 천천히지만 일단 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섹터별로 좀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부장님 앞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리오프닝 하면 중소형이 좀 잘 갔던 것 같은데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튀는 쪽이 아니라 조금 더 묵직한 쪽을 공략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로 색조 화장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벗었을 때 기초 라인보다는 색조 쪽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뭐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색조 쪽에 좀 이렇게 우리가 방점을 두는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사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조조정을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고 최근에 면세점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향 그려지면서 올라올 때 면세점 성장률 대비 아웃퍼폼한 게 아모레퍼시픽 쪽이고요. LG생활건강은 면세점 매출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좀 최근에 면세점 성장과 관련된 굉장히 좀 주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디지털 영업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본다면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뭐 ODM, OEM사를 보면 역시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일단 중국 법인 쪽에 성장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감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적자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간다는 점에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쪽이 좋아지면 결국 연우 같은 종목들도 아모레퍼시픽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같이 기대감을 같이 이뤄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섹터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리오프닝 이야기를 저희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중국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중국 쪽의 소비가 좀 살아나고 단체 관광객 이야기도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곳에 오히려 강한 탄력을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시장은 지금은 중국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뭐 이게 뭐 여행과 화장품을 같이 묶어서 저는 보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까요? 마스크 벗는 거랑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모두 투어 하나 투어가 빠져요. 모두 투어 하나 투어가 빠지고 롯데관광개발과 GKL 호텔 신라가 올라갑니다. 이 뉴스에 대한 저는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결국 중국이군요. 그렇죠. GKL 뭐 카지노하고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제주도 카지노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롯데가 탈락했어요. 이번에 중국도 탈락했고 롯데도 탈락했기 때문에 우리 호텔 신라가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면세점에 대한 비교 우위를 나타냈다라는 면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제 자금난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1위 면세점으로 올라갑니다. 롯데 10%가 빠져버리니까. 그 부분이 오늘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나머지 화장품들은 저는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뭐 중국향 매출이 그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별개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일단은 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은 중국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실적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찍혀져 왔던 쪽을 보시는 걸까요? 일단 실적이 먼저 찍히는 것들은 작은 종목들, 그다음에 LCC라든지 카지노가 실적이 찍혔죠.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이 아직 단층 관광객을 뭐 부장님 말씀처럼 열진 않았어요. 하지만 열면 실적이 바로 찍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적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신중론이 좀 필요해요. 면세점 같은 경우 일단은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아니고 우리 소비의 행태 트렌드도 바뀌었거든요. 특히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 우리가 중국 분들이 소비가 늘어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일한 제품을 사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아쉽게도 중국 하이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점이 4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명품들의 소비는 그쪽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어떤 복잡함성이 이제 있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국면과 코로나 이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하이난을 키움으로써 거기에 이제 VIP 관광객들을 많이 자국 내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거. 이러한 어떤 트리거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짧게만 정리를 하면은 지금 모멘텀이 뭐 부각되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지점은 아니지만 그 뉴스를 기대하고 지금 선제적으로 사모으는 것도 조금은 여의치 않다라는 관점이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관심이 이제 쏠리는 거고, 이 관심에 따라서 언제 중국이 열지 모르잖아요. 중국이 지금 단체를 일본과 우리나라, 미국을 닫아놨기 때문에 계속 닫아놓을 수는 없어요. 계속 닫아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열리는 순간 또 한 차례 이제 되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시세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결국 재무제표에 따라 또 한 차례 움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잘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IPMLSC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 중국을 탈피해서 지금 일본 쪽의 브랜드 네이밍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오늘도 관련된 뭐 로벤 같은 경우 로손과 공동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일본의 전국 로손 편의점에 12,000개 매장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탈중국을 하면서 색조를 잘하는 중소형주들도 한번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이라고 좀 크게 저희가 묶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섹터별로 어떤 포인트들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차세대 주도주로 부상하는가 물음표입니다. 사실 시장이 쭉 갈 때는 이제 그 매수세가 저희가 제약바이오로 이제 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요. 이게 대안적인 성격이 가는 이제 더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오늘 그래도 버티는 제약바이오가 많아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좀 간략하게 좀 드려볼게요. 저희 제약바이오 지금 볼 때 펀더멘털 이야기 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2차전지 반도체 쉬어가는 와중에 돈이 갈 길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 각계전투로 올라오는 종목에 보이는 걸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서 바이오를 얘기를 해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증권사라든지 시장에서는 이게 대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투자자들 마음에 를 끌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안이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합병 이슈가 나왔을 때 셀트리온 제약만 보시라라고 MTN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고, 오늘 이제 빠지는 건 이 정도 밸류면 합병에 대한 밸류는 다 가치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다른 모멘텀일 것 같아요. 이제는 대형주의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보다는 삼성바이오가 이번에 송도에 또 공장을 짓겠다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뭐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뭐 하퀴에 플러스 여기에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뭐 지난 뉴스긴 하죠. 지난 뉴스라는 것은 12월 말일자이긴 하지만 이번에 주총이 되면서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동시에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전통적인 유한양행 종근당 같은 경우는 주식 배당을 그 무상증자 0.6주, 0.7주식으로 계속 그건 관행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이긴 하지만 주식 배당식으로 좋았었던 거고, 여기에 이제 현금 배당까지 이번에 또 주게 되면 이 배당 이슈가 또 부각될 걸로 보여져요. 내년부터 배당이 바뀌죠. 내년부터는 12월 말일자의 주총 참여와 배당에 대한 권리는 4월 1일자로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 플로우를 잘 살피시면 일단은 지금은 뭐 2차 전지가 쉬어가면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달 말까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대형주 위주의 접근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형주 위주로 이달 말까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힌트 주셨는데 그럼 같은 질문 부장님께 드려볼게요. 부장님의 의견도 그를 같이 하실지 궁금합니다. 서서히 학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곤 있는데 그게 주목할 만한 모멘텀인지 제약바이오 지금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역시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 관련된 부분들은 YTD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거의 하위권에 있던 섹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강세에 대한 수급이 좀 빠져나오면 넥스트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어디로 좀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이 거의 빈집으로 보이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로 일부 좀 수급이 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도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SVB 사태 이후에 현금이 가장 풍부한 섹터가 어디냐 이렇게 본다면 대형 IT 쪽에 실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종목들이 지금 뭐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견조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수급이 쏠린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강세에는 제약바이오 업종만 보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 순위에 대한 순환매 관점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KLX 17개 업종 가운데 헬스케어 부분이 지금 3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낮은 YTD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분위기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 새로운 공장 검토 관련된 부분에서 시설 투자 공시가 캐파가 일단 늘어난다. 근데 이 캐파를 늘릴 때는 어느 정도 관련된 CMO 관련된 어떤 뭐 매출이라 그럴까 계약과 관련된 어떤 뭐 자신감이 없으면 이걸 상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와서 국내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를 어떤 종목에 대해서 투자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세계사 주주총회가 이제 28일 날 열리는데 아무래도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그룹이 상당히 좋아지고 한미약품 그룹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대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대형주들의 호재가 실질적인 어떤 중소형주들의 업종 수혜로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연관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센트 측면에서 중소형주들이 같이 움직였던 역사적인 흐름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거의 바닥권까지 나왔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인 순환매 업종과 관련된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국면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 암 연구 학회라든지 이런 학회 관련된 행보에서 학회 관련된 종목이 언급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회마다 언급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말씀해 주셨어요, 부장님. 그러면 딱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가장 어떤 거 베스트로 보세요? 주총 이야기부터 해서 뭐 투자까지 너무 골고루 저희가 네. 말씀을 많이 들어서 네. 약간은 조금 하나 뽑아주시면 듣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한 종목을 꼭 꼽기는 좀 쉽지 않고요. 예, 어떤 그 모멘텀이요? 지금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 관련된 5공장 공시 때문에 최근에 76만 원까지 저점을 찍고 올라온 부분들이 보이는 거고 수급도 들어오는 것 같고 셀트리온 그룹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회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해서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학회 관련해서 이야기가 들리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앱클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약품 그룹, 그다음 브레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이 암학회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에 언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암학회 관련 스케줄링과 참여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워낙 투자하기 좀 까다로운 섹터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2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괄목할 만한 시세는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 관련주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뉴스 자체는 많습니다. 한국 첫 민간 발사체 발사, 요걸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받아보긴 했는데요. 뭐 정치권에 관한 이슈도 있고요. 스페이스 X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부장님께 바로 요거 질문 드릴게요. 인공위성 관련해서 종목들이 튀는 흐름이 오전에 정말 강했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가장 분기점으로 저희가 볼 건 뭘까요? 저기 민간 발사체 같은 경우는 성공 여부를 알게 되는 자정 정도가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할지 아니면 정치권 논의에 대한 걸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조금은 혼란스러운데 중심 잡아주시죠. 네, 뭐 정치권 논의가 센트적으로 좋은 건 맞죠. 근데 이제 뭐 논의를 한다고 해서 뭐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가 뭐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다르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첫 민간 우주 발사체 발사 소식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피TLV라는 게 있는데 이게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장에서 발사되면서 정상적으로 이루를 했다. 이게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스타트업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고체 로켓 그리고 액체 로켓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로켓 관련된 엔진 기술을 개발한 기업으로서 이번에 이제 비행 자료를 종합 분석한 뒤에 아마 이런 엔진 비행 성능
검증을 통해서 브라질 공군산하의 어떤 항공과학기술부가 개발 중인 관성항법 시스템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페어링에 탑재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뭐 탑재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진보 이게 이야기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전 세계 우주와 유성 분야 전문가에 참여해서 현안을 논의하는 42회 세틀라이트 관련된 2023 행사가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에 또 참여를 했던 우리가 관련된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분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AP 위성이나 뭐 제노코, 그다음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뭐 스페이스X 관련된 2분기부터의 국내 서비스 관련된 이슈 그리고 국내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부분들이 이야기되면서 굉장히 많은 위성 관련된 민간 위성들이 굉장히 많이 쏘아질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서비스가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지금 쏘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위원님, 오늘 인공위성 관련주의 흐름을 주목을 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엔 저희가 이 관련주를 인공위성으로 묶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산하고도 또 뒤집으면 또 연결이 되는 고리가 있어서 포커스를 어디로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늘 일시적으로 자금이 들어온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특징을 좀 정리해 받아볼까 해요. 일부 종목들이 조금 뭐 시세를 좀 냈었던 것들도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MTN에서 100만 원대 부근에서 매도 사인 한번 좀 드렸었던 것들도 있고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금 뭐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어떤 뭐 인공위성 하나 발사했다 그래서 그 기업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포커스를 보는 거냐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개발되는 그러한 이슈, 그다음에 납품되는 것들 이걸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보시면 이건 진짜 영원히 길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내가 재무적으로 보겠다 그걸 나오려면 시간보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모멘텀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을 하셔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테마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건가요? 일단 저는 뭐 단기 테마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저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왔었던 것도 지금 밸류 부담이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위성 발사가 굉장히 하나의 테마죠.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봐서 이것들의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겠죠. 따라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테마들이 더군다나 미래 기술에 대한 것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테마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거든요. 높은 것이고 거기에 투자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2차 전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이고 로봇이었기 때문에 인공위성도 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펀드멘탈로 접근해서는 또 여전히 2차 전지처럼 접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능하시고 내가 이것을 미래 먹거리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또 대안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일이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올라가는 성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중동발 모멘텀에 대한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위에 오른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도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그 중에 2개 종목이 바로 사우디 관련 모멘텀을 아는 종목입니다.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시장의 분위기인지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께 짧게 먼저 드릴게요. 저희 지금 중소형주긴 합니다만 중동 키워드 달고 상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투자 힌트 얻어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저는 해외 모멘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냉정한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비근하게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 관련주도 다 올라갔다가 지금 다 제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이게 초입이라면 잡아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냉정한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부가 없다라는 사실 이게 너무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해외 사업부가 이익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이라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급조한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사업부를 없애는 게 추세였었던 건설사들의 상황으로 보면 글쎄요, 일단은 뭐 정말 거기 가서 이익을 좀 따오고 해야 되지만 해외 시장이야말로 전 세계 각축전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 이익이 굉장히 좀 박하다라는 거. 따라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요. 어쨌든 뭐 사우디 모멘텀이 또 나온다라면 또 이제 네옴시티랑 나오면서 다양한 이슈 머리를 할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좀 짧게 가져가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쉽게도 위원님의 시각으로는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섹터가 너무 많네요. 자, 건설주에 대해서 부장님의 의견도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사실 오늘 대형주도 움직이는 종목이 보여서 낙폭과대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조금은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최근에 건설주를 본다면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도 해외 수주 성과라든지 국내 삼성 그룹사 내부의 어떤 수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견조했다 볼 수 있겠고 해외 건설사 관련된 뭐 이렇게 해외 수주 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현대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형주 가운데 건설주가 과연 해외 쪽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 성과를 계약을 따낼 수 있는지는 사실 퀘스천입니다. 주가들이 급등했지만 그 회사들이 중동에서 얼마나 이제 따낼 수 있는가 문제인데 사실은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사 주력 시장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이게 이제 메나라고 불리는데 이 지역과 관련된 발주가 상당히 풀이 넓어졌고 첫 성과가 2분기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네마에서 관련된 그 발주 예정인 공사 규모가 약 7,938억 달러, 지난해 실제 발주된 공사의 합장 가치와 비교해서 6배 가까운 규모가 발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섞인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최종 선정을 앞둔 프로젝트만 1,088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수준 목표 달성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더군다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재정 균형 유가가 배럴당 66.8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SBB 사태 이후로 유가도 급락하면서 사실 이 부분보다 더 깨지게 되면 균형 유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발주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이 좀 활발하게 올라가고 균형 유가보다 올라가서 상당히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발주가 스케줄대로 그대로 좀 나갈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유가가 많이 깨지고 상당히 힘들어진 국면이라면 발주 부분들 연기를 하거나 일부 조금은 또 축소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은 사실 유가 부분과 연동해서 해외 쪽의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국내 관련된 건설은 상당히 좋지 못하죠. 분양 관련된 이슈, 미분양 이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서 해외 수준 모멘텀을 가진 몇 개 종목 중심이 좀 보셔야 되는데 중소형주들은 사실 좀 퀘스천 마크이고요.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부분의 균형 재정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깨져 내려간다면 쉽지 않은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건설주 저희 1위로 알아봤고요. 오늘장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